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병원 가기 힘들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야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고요. 응급실이 부족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오늘 시사본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모시고 긴급 현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관계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북핵 대응과 같은 외교 안보 현안들이 국내에서 정치적 갈등으로 번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내년 총선에 이러한 이슈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 초대석으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라 스포츠본부 준비되어 있고요. 1부에서는 한입뉴스도 어김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16일 금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우입니다. 오늘 1부 마지막에 들을 노래 디저트송 신청 받습니다. 신청곡을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요. 한 분을 선정해서 또는 가끔 두 분 내지 세 분을 선정해서 치킨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 오늘도 나와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네, 영원한 1994년부터인가요? 수능이? 네, 그때부터 해서 계속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대통령실에서 쉬운 수능이라 아니다 기다 지금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 기자님께서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실을 찾아서 교육개혁 추진 과정을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 부총리가 브리핑을 했는데 수능과 관련한, 그러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 수능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별도 지시를 전했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부총리는 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내놓을 거고, 그러니까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게 수능 문제가 출제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네. 올해 수능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장 교육 현장 또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서는 파장이 컸어요. 그러니까 출제 방향을 대통령이 제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학교 수업만 따라가면 잘 풀 수 있게 하라는 그 내용은 뭐냐면 네. 결국 이번 수능 물수능 아니냐. 물수능이다. 쉽게 네. 출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짓이 아니냐. 네. 이런 내용이 막 퍼졌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학생들 더 많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네. 일각에서는 아니 이게 수능이 아니라 그냥 학력고사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네. 변호사님이 학력고사 무슨 말씀이세요? 예, 잘못 봤네. 네. 수능 세대시군요. 갑자기 네. 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학력고사랑 별반 다른 게 뭐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네. 또 결국 이렇게 되면 국어 영역에서 교과서나 EBS 네. 밖에 지문은 내지 말라는 그런 뜻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은 수학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능을 건드릴 게 아니라 수시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비판도 나왔고 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총리가 브리핑 4시간 뒤에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수정한다는 공지를 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공교육 교과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된다.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을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된다. 이런 언급이었다라고 보충 설명을 한 겁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수능 출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 이게 좀 이례적인 거다라는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또 애초에 어제 이 부총리의 보고 내용에도 수능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려져 가지고 윤 대통령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좀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뭐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이번 달 발표가 되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걸로 뭐 풀이는 되지만 수능 출제와 관련해서 혼선을 좀 부추긴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뭔가 미심쩍어들 하실 것 같고 이제 학부모들이나 수험생들 같은 경우 요즘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해서 이제 마음 졸이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통령이 수능 이 출제 경향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것은 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혼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매년 수능 출제 당국에서 하는 말하고 또 그렇게 다른 말은 아니에요. 매년 수능이 항상 문제가 되니까 네. 이 교육 당국에서는 매년 이 수능 시기가 다가오면 되도록이면 EBS 안에서 또는 교과과정 안에서 출제를 최선을 다해서 변별력 있게 내겠다는 얘기를 항상 해왔는데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조금 더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일단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 자체도 조금 그렇지만은 네. 대통령이 사교육과 교육 당국의 이권 카르텔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출제하는 데 있어서 사교육의 영향이 너무 많이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서 수능 이 난이도로 언급한 것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혼란이 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최근에 수능과 관련된 수능에 제기되는 문제점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능이 뭐 공정하고 좀 투명하고 그나마 객관적인 지표 아니냐 이런 그쵸. 기대감이 조금 무너졌거든요. 네. 예, 서울에 사는 이 고소득자의 자녀들이 결국에는 좀 고득점을 얻어가고 네. 또 최근에는 이 N수생들 그러니까 반복 연수를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점수가 높아지는 점하고 네. 이게 최근에 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말이 더 주목되는 부분이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수능에서.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교과서 안에도 학원이나 교사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골라내서 이게 사고력이나 교과 이해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매우 꼬아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요하는 문제들이 결국에는 변별력을 내게 되면서 이 부분이 또 사교육을 조장한다. 결국 그 두세 문제 과목당 두세 문제의 킬러 문항이 등급을 가르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사교육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구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이 또 사교육 카르텔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장 수험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올해는 그러면 킬러 문항을 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학원을 가야 돼 말아야 돼? EBS 그동안 좀 등한시하고 예를 들어서 학원에 다녔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다시 EBS로 돌아가야 되나? 이게 당장 수험생들로부터 이제 혼란이 있다 보니까 네. 아까 박정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 오늘도 또 추가 설명을 했어요. 네. 이게 공교육 교과 과정 안에서 수능을 내야 된다는 의미고 네. 그 비문학 국어 문제나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융합형 문제 출제는 되도록이면은 내지 말아야 된다.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 아니냐. 네, 그것도 사실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했는데 또 한 가지 지금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네. 6개월 만에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가 나오고 곧바로 6개월 만에 이 교육부의 대학 입시 담당 국장을 직위해제를 했어요. 그죠. 그래 봤어요. 네, 저도 보냈습니다. 기사. 다른 네. 곳으로.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6개월 만에 그 해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능 관련해서 질책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또 오늘 대통령실에서 방금 낸 입장을 보니까 이 교육부 국장을 이례적으로 교체한 게 당국과 사교육 간 이권 카르텔의 증거이기 때문에 교체를 했다는 얘기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약간 엇박자가 좀 나는 느낌이 있는데 예전에 69시간, 60시간 논란 때도 그렇고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처와 대통령실 간의 좀 조율, 메시지 조율이 좀 정확하게 돼서 교육 이해 관계자들에게 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방향 속에서 좀 점진적 개혁들을 좀 잘 끌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네요. 네, 다음은 어제 대법원에서 중요한 선고가 났습니다. 그 불법 파업이라고 하는 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는 취지인데 이게 소위 얘기하는 합법파업 보장법 또는 노란봉투법과 관련돼서 중요한 쟁점이라서 꼭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어제 대법원 3부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일부 승소했던 그 판결 원심을 깬 거예요. 네. 이 일이 2010년 11월 1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이 피고 조합원들이 참여한 겁니다.
울산 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는데 현대차가 이 과정에서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서 손해를 봤다. 네. 그래서 파업 참여자들을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2심 모두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네. 이런 판단을 한 건데 대법원에서 이게 좀 깨진 그런 모습입니다. 네. 왜 깼냐. 대법원 설명이 뭐냐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뭐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이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네. 이렇게 받고 일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고요. 또 노동조합원으로서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돼서 방침이 정해진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해도 네. 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도 봤습니다. 네. 아울러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거 그 자체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거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어요. 결국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거 그러니까 헌법상의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네. 이렇게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과 달리 참여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책임을 한 만큼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노동조합원이면 그냥 다 같이 묶어서 연대 네, 책임을 연대 책임. 인정하던 거를 이제 좀 세세하게 섬세하게 다뤄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너무 한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요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당연히 노동계와 경영계 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엇갈릴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 지금 국회 직회부가 돼 있는 노란봉투법에 있는 조항하고도 취지가 맞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경영계, 노동계, 여야 모두 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계와 여당에서는 어떻게 파업 가담자 개개인의 책임을 일일이 다 규명을 해서 그거를 인과관계를 증명을 하겠느냐. 사실상 네. 불가능하다. 결국에는 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판결이라고 반발을 했는데 특히 여당의 입장 중에서 지금 오늘도 나오는 입장 중에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을 거론하면서 정치 성향을 조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판결이라는 얘기죠. 민주당 편에 서서 지금 판결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요. 아, 네.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이 노란봉투법 알박기를 한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또 정우택 국회 부의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죠. 페이스북에 이 노정희 대법관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콕 집어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서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판결의 주심이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역시 이 민주당 편에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한 것처럼 비판을 했고요. 네. 또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판결하면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 개개인이 누가 내 코뼈를 부러뜨렸는지 눈두덩이를 누가 때렸는지 어떻게 입증을 하냐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또 일반적인 집단 폭행 사건하고는 다르죠. 이게 네. 헌법상 노동권, 교섭권과 단결권, 쟁의권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까 그리고 김준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노조의 책임을 전제한 겁니다. 네. 노조는 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네. 노조를 배상해야 되는데 개개인을 따질 때는 왜냐하면 개개인이 이게 노조가 쟁의에 나선다고 했을 때 개개인마다 정확하게 이 쟁의의 정당성을 다 따져보고 들어가는 그쵸.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개개인마다 또 직위나 역할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다 연대 책임을 하겠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또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노조위원장과 일반 조합원 그렇죠.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위원장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고. 그렇습니다. 반면 이제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의 처리를 국회에 촉구를 하면서 네.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규칙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 조항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과 이번 판결이 맞닿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국회 환노위 통과를 했습니다. 네. 본회의 직회부돼서 아마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표결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냐면은 아마도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그게 거부권 행사가 돼서 뭐 재표결을 한다고 해도 그때는 또 부결될 가능성이 있죠. 네. 법안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대법원 판결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하부심에 그러니까 하급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노란봉투법 이게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효력을 갖게 된다. 이런 분석도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판례로 형성된 법리가 생겨나면 나중에 입법을 하는 게 타당한데 뭐 의견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원에 대한 그 메신저, 그러니까 법원 판사들에 대한 개별적 공격을 하는 방식은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보다는 그 논리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태도가 좀 주문하고 싶네요.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원안위에서 매일같이 브리핑을 이제 하고 있는데 원안위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나요? 그때 정부에서 지금 매일같이 국무조정실에서 네. 브리핑을 하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석 결과를 일본 방류 전에는 내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그러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단장을 맡았었죠. 유국희 위원장이 네. 어제 국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회에 나와가지고 여야 들어온 의원들의 속보인데요. 네. 인서트가 준비돼 있답니다. 유국희 단장의 그래요?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정밀 분석 중이고요. 분석 끝나고 나면 모든 자료는 다 공개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방류가 굉장히 지금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방류 전에는 저희들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방류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종합적인 과학기술적 검토를 내놓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방금 들으신 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의 발언이었는데요. 네. 네, 어쨌든 정밀 분석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방류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석 결과 나오면 관련자를 다 이제 공개하겠다. 분석 네. 결과 내겠다. 최종 결론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여야 의원들의 뭐 질의 과정에서 아니 이 일본이 오염수 이 처리 과정 관련해 가지고 오염수 지하 매설 같은 그러니까 다른 5가지 방안 이걸 좀 검토했다고 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네. 질문에 그거는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검토하려면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그 부분이 타당한지 알 수가 있는데 검토할 수가 있는데 일본이 뭐 지중 매설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일본이 이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 오염수 탱크에서 채취한 샘플. 네. 이게 교반 과정을 잘 거쳐서 샘플 준지를 채취된 했냐 거냐. 안 했냐. 예, 예. 그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 편차에 묻는 그런 질문에 과학적 의미에서는 편차가 심하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IAEA가 중간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해왔던 그런 결과와 다르지 대동소이하다. 않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과연 이 오염수 채취 IAEA가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도쿄전력 측에서 떠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IAEA가 이제 받은 걸 다시 이제 같이 받아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데이터도 일본 측에서 받아서 분석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신뢰성을 가질 수 있냐는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처리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밝혔던 박일영 충북대 약대 교수조차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네. 주변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도쿄전력이 실외 직접 채취를 허용해서 그렇죠. 이걸 시험함으로 이중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해야 그래야 의미가 필요 없는 있다. 오해들을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사실 과학적인 분석 결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가서 실험했을 때 결과와 B라는 사람이 시험했을 때 결과 같은 과정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IAEA가 가서 조사해서 결과 나온 A라는 결과 좋다 그러면은 IAEA와 검증하기 똑같은 위해서. 방식으로 네. 여기에 반대하거나 지적을 해왔던 민간 전문가나 환경 전문가를 가서 똑같이 한번 해보자. 똑같은 결과 나오나 시료 채취 직접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적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잘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전이라서 한국의 소금값이 오르고 있다는 막 사재기가 난리라는 예. 기사를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수협 쇼핑 등 판매처에서의 그 소금을 사두려는 사람들 그리고 네. 개인 간 직거래가 실제로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 품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협 쇼핑에서는 한 7개 중에 4개 정도는 이미 천일염이 품절 상태이기도 하고 네. 가격도 상승한 게 맞습니다. 가격도 어느 정도 지금 평년 수준보다는 64% 정도 좀 올랐다 그러는데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이게 뭐 방류를 앞두고 우려에 따른 사재기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최근에 날씨 등의 영향으로 일단 천일염 생산이 좀 줄어들었고요. 지금 앞으로도 조금 장마를 앞두고 줄어들 예정이어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영향을 미쳤다. 이게 아직까지 정부의 아직은 판단입니다. 인과관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잠시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작업 구간 많이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 부근 하이패스 1차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기흥 동탄에서 기흥, 더지나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죽전에서 수원 사이로 각각 정체고요. 천안에서 옥산 분기점까지도 차가 많습니다. 이후 청주 부근으로도 속도 떨어지는데 더지나 옥천 2터널에서 영동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도로 관련 작업으로 금강 나들목 부근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안동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진교에서 진교 터널 부근 2차로에서 도로 관련 작업으로 뒤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소식이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주당 혁신위원회 드디어 혁신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밤에 이제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지난 5일에 이제 혁신위원장 임명됐던 이래경 다름명령 명예이사장 네. 임명되자마자 9시간 만에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천안함 자폭 뭐 이런 발언, SNS 글 논란 때문에 사퇴한 지 열흘 만에 이렇게 선정이 된 거고요. 네. 어제 비공개로 열린 긴급 최고위 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만장일치 의견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은 김은경 이 교수가 왔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혁신이 뭐 명칭이나 과제 역할, 뭐 권한, 구성 네.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거는 뭐 앞으로 이제 구성되는 혁신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혁신기구가 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발언이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그 지도부는 그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혁신위원회면 네. 혁신위원이 있어야 되지. 위원장만 있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누가 임명을 사실 하는 거죠? 여기 디테일은 네. 악만 디테일에 있다. 네. 이거죠. 네.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현역 의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느냐. 아. 혁신위에 비율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네. 또 그 현역 의원은 비명계냐 친명계냐. 네. 이걸 가지고 좀 또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아니 생각이 현역이 들어요. 아니어도 혁신위원들이 예를 들어 뭐 그렇죠. 명계 미병계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 다단한 난관도 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우선은 어쨌든 위원장을 세우고 위원장이 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니까 네. 그러니까 위원 선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혁신위원장의 뜻을 좀 많이 가감없이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은 민주당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 교수 같은 경우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감원 최초 여성 부원장이었고요. 그리고 당과의 인연을 좀 살펴보자면 2015년에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끈 민주당의 전신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감사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네. 뭐 그때도 좀 세게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뭐 노영민 전 의원 건 등 해가지고 네. 세게 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또 민주당의 설명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고 원칙주의자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 약자 편에 서서 열심히 개혁적인 성향도 보여줬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 혁신위원장을 세웠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민주당의 설명을 들어보면 현미경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네. SNS 글도 살펴보고 네네. 뭐 재산 관련된 것도 살펴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깜깜이 검증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우려해서 열심히 검증하느라고 이렇게 선임이 좀 늦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물론 김 교수가 서울 강남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사실 이건 확인이 됐는데 네. 이 중 한 채가 사별한 남편의 재산을 그러니까 두 아들과 함께 상속받았다. 네. 이게 소명이 이루어졌다 이런 판단을 민주당에서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사실은 국민들 대다수는 모릅니다. 그죠?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네. 거고. 그럼 이제 뭘 할 거야? 그다음 또 남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과제가 많은데
민주당의 과제랑 혁신위의 과제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혁신위가 권한이 이제 없으면 민주당의 과제지만 혁신위가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봉호 연구원님 보기에 지금 민주당 혁신이 뭐부터 하나하나 정리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김은경 신임 이 혁신기구 수장에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과제가 바로 그런 부분 같아요. 일단 혁신위원부터 어떻게 선임하느냐.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제 임명을 하면서 분명히 전권을 준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사실 이게 또 어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어디까지 혁신위가 자문을 할 수 있고 또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김은경 이제 위원장이 당하고 당 지도부하고 어떻게 또 결론을 내느냐 이것부터가 사실 이제 당장의 과제가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넘어가면은 이제 사실 민주당이 최근에 사실 일이 많죠. 예, 그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자체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사실 한동안 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수습해야 되고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물론 무소속이 됐습니다만은 저 윤리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어떻게 또 대응을 하느냐. 지금 또 그 가상자산을 모두 공개하자는 네. 그런 게 추진 중에는 있는데 또 여야 간에 또 이견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혁신위원장이 또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김은경 교수를 임명할 때는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일단 정당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았고 네. 개파색이였다는 점을 굉장히 또 중점적으로 판단을 했다 그래요. 하지만 여전히 좀 당내에서 조금 불씨가 남아 있는 게 익명을 요구하긴 했습니다만 어제도 언론 보도에 보면은 결국의 답은 이재명 대표가 그만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금 민주당 의원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그거야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은경 교수가 정치 경험이 적다는 게 과연 이게 장점일 수 있느냐. 그렇죠. 어쨌든 혁신위원장을 들어왔으면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당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혹시 약점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씻어내는 것도 또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얘기만 듣고 있으면 이봉우 연구원님을 민주당에서 혁신위원으로라도 삼고초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납득 못 하시는군요. 그렇게 들립니다. 제가 볼 땐 두 분을 더 모셔가지고 두 분 간에 미묘한 의견차가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케미가 무너지네요. 네. 어쨌든 지금 보면은 네. 방탄 정당, 내로남불 뭐 비판 이런 걸 받고 있는 민주당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지 씻어낼 수 있을지. 네, 그걸 목표로 두고 목적으로 두고 그 다음에 어떤 수단을 삼아서 거기로 갈지 그런 세세한 방안까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좀 봐야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지금 중국 방문했다가 돌아왔잖아요. 요거는 네.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 김태년, 홍익표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지난 10일에 방문해서 어제 이제 귀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 경제 무역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한 교역 확대 방안 논의가 목표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한국행 단체 관광 허용 문제 이걸 논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중국이 이 중국 단체 여행 허용 국가 현재 60개 나라인데 여기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고요. 중국 외교부가 확답은 안 했지만 적극적 논의를 약속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단체로 해외여행 갈 때 한국을 갈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 문제도 아니고 전쟁 문제도 아니고 나라는 가깝고 네. 그러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제 막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거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긴 해야겠네요. 외교적으로. 네. 네. 이건 뭐 중국도 더 이상 한중 관계 약화를 원치 않는 걸 확인했다라는 얘기도 어제 김태년 의원이 하던데 네. 결국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굴욕 외교다라고 맹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에 가서 더 많이 만나고 네. 더 대화하고 소통해야 된다. 네. 그래야 우리 국민들 느끼고 있는 그런 불편한 감정도 전달이 되는 것이지 언론 통해서 아니면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공방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더 관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내야 된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하나 더 짚어보죠.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뭐 축사하고 일부 언론인 예술인들이 이제 출입 금지를 당해서 논란이 좀 됐는데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잠시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요것 좀 짚어주시죠. 네, 이 국내 최대 도서전이라고 합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이 어제 이제 개막식을 가졌는데 네. 이 개막식 국제도서전을 주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개막식 축사를 이유로
언론인들과 이 문학인들의 출입을 막았다. 심지어는 문학인들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 퇴거 이렇게 끌어내는 영상이 또 나오기도 했죠. 네. 일단 첫 번째는 이 기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축사를 하고 이 행사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예 출입구부터 기자들의 출입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최 측으로부터 받은 프레스증을 내밀었는데도 김건희 여사님이 오셨으니까 여사님이 가신 다음에 들어가서 취재를 할 수 있다라면서 출입구부터 막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일부 기자들 뭐 여러 기자들이 있습니다. 민영통신사 기자도 있었고 네. 문학 전문지 기자들도 이런 식으로 지금 제지를 당한 건데 이분들의 지금 그 경험담을 들어보면 또 일부 기자들은 안에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서울국제도서전을 하면서 출입구에서 제지를 당한 게 처음이라 그래요. 그렇겠죠. 네, 심지어는 이런 경험담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깥에서라도 망원 카메라로 한번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마저 찍지 말라면서 카메라를 뺏었다라는 지금 경험담도 있는 상황이어서 네. 왜 이렇게까지 취재를 막았느냐라는 기자들의 불만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또 문학인들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송영동 시인 정보라 작가 등 이 10여 명이 이 개막식 하기에 앞서서 이 문학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오정희 소설가의 홍보대사 위촉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거든요. 네, 그렇죠.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개막식 보러 들어가는데 역시나 출입구에서 이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서 네. 강제 퇴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사회를 맡았던 싱어송라이터 이랑 씨 등 네. 잇따라서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 김건희 여사가 사진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섬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통제거나 에디팅할 수 없는 직직이나 이런 거를 좀 거부하는 보안상의 심리 경우가 좀 과도하게 간 게 아닌가 싶어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보안이나 그런 건 되게 중요하지만 기자들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다소 무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뭐 결국에는 뭐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 부인 행사기 때문에 네. 풀취재다, 그게 네. 원칙이다라는 뭐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또 이제 보안상이 미리 이제 엠바고니까 네. 공지가 일정이 안 되기 안 때문에 됐겠죠. 네.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설명을 주최 측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울국제도서전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예술인 또 여기 이 현장을 알려야 되는 기자들 중요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이게 취재가 잘 안 됐다는 것 자체 이게 주최 측에서도 준비를 좀 미비하게 한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도 경호를 위해서라기 하지만 이거 좀 뭔가 유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경로나 그런 단계가 좀 없었던 게 좀 아쉽다 이런 조금 생각이 듭니다. 거칠었다. 네. 행사 자체가.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부에서 경기 둔화 진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5달 연속 경기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게 최근 경제 동향 6월호를 펴냈는데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기 둔화 판단을 현재 8개월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5달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하반기도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시간 여기까지니까요. 한입뉴스는 오늘로 이거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이봉우 연구원, 박정호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6일 디저트송은요, 3724님이 6년간 가까운 가게를 접게 되셨다고 시사본부에서 힘 받고 싶다고 사연 전해주셨고요. 6276님께도 같은 곡을 하필? 네, 우연히 3724님이랑 신청해 주셔서요.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듣고 2부에 저 돌아오도록 하고요. 3724님 혹시 가게 접게 되시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희망 리턴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철거 비용 지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나의 길을 가고 싶어 짧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표현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입니다. 곤독하다, 새뜻하다, 존득하다, 어줍잖다. 이 가운데 틀린 것은 어느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고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연자는 어줍잖다와 존득하다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어줍잖다가 잘못된 것이고요. 고쳐 써보면 어줍잖답니다. 어줍잖다는 비웃음을 살 만큼 언행이 분수에 넘치는 데가 있다라는 뜻과 아주 서투르고 어설프다 또는 아주 시시하고 보잘것없다라는 뜻을 가진 고유어 형용사입니다. 일상 대화에서 우리가 부사의 형태로 어줍잖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어줍잖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예문에 나온 곤독하다는 정성스러울 곤, 도타울 독자를 쓰는 표현이고요. 정성스럽고 돈독하다를 뜻합니다. 또 새뜻하다는 새롭고 산뜻하다란 뜻이라서 새뜻한 차림새, 5월이 되자 산과들은 온통 새뜻한 연한 녹색으로 물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득하다는 표준어 맞고요. 검질겨서 끈기 있고 졸깃하다란 뜻입니다. 보다 센 느낌을 주는 표현으로는 쫀득하다가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지난 11일부터 소나기가 잦았습니다. 어제까지 대기 불안정 상태가 지속됐는데요. 오늘부터는 대기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조각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개도 모두 사라지니까 시정도 상당히 좋습니다. 주춤했던 더위가 오늘부터는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오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무려 33도로 예상돼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곳이 이날은 많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6월 2일에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었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와 더불어 자외선도 상당히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인 곳이 많겠고 오존 농도 역시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대전, 대구 32도 등 전국적으로 25도에서 32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만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16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 서울 31도로 30도를 넘겠습니다. 춘천, 전주 32, 대전, 강릉 33도 등 27도에서 34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서해 공해상에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인 천리마 1형 잔해 인양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세 나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여전히 경기 둔화 국면에 있지만 물가나 고용,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하방 위험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찰의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 동안 3,67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09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증가했고 구속 인원은 78.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전 세계 기온이 역대급 고온을 나타내고 있어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요즘처럼 의료 현안이 많았던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의사수 부족, 소아과 오픈럴에 응급실은 뺑뺑이. 왜 해결이 안 되는지 답답하실 텐데요. 오늘 시사본부에서는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을 모시고 그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스몰 토크로 보니까 그 장관님께서 경제학 박사를 콜로라도에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콜로라도 연고 농구팀인 덴버 너게츠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우승을 했는데 혹시 유학 시절에 여기 농구 게임 보러 가신 적은? 예, 아쉽게도 농구는 안 갔고요.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쿠어스 필드에 가서 콜로라도 로키스를 응원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이번에 그 우승 소식을 보면서 좀 콜로라도 동분들이랑 한번 연락을 하고 친구들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덴버 너게츠 소식은 이따 저희가 스포츠본부 시간을 다루도록 하고요. 현안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간호법 같은 경우에 제2요구권에서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뭔가 좀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어떤 대응 계획을 내놓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때 간호법안 제2요구 필요성을 설명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법인 의료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을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간호사 한 분당 관리하시는 그 환자 수를 입원 환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 나가는 건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게 줄여 나감으로써 간호사분들에게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환자분들에게는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한 유명 대학병원에서 주 4일째 검토도 하고 어쨌든 대학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그 부처에서 좀 꼼꼼한 대책을 세우셔서 좀 간호인력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뜨거운 문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입니다. 이게 의료계에서의 반발도 있고 그다음에 수험계와 교육계에서는 또 환영하는 메시지가 있고 여러 가지 엇갈립니다만 지금 의사 인력 확충에 협의체를 통해서 합의를 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정확한 현황은 어떤 겁니까, 장관님? 예, 저희가 이제 필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이제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058명으로 몇십 년간 이렇게 쭉 동결됐었는데 18년간 동결됐었는데 이제 약간 증원 쪽으로 가닥을 잡긴 하는데
네네.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숙고 중이다는 말씀이시죠?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공급자 측인 이제 의료계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네. 이제 수요자 측인 이제 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요. 네. 또 현행 지금 의대의 그 소프트웨어하고 그쵸. 하드웨어를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확충이 필수 의료 확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네. 이게 이제 필수 의료의 지역 의료의 인프라 보강, 그다음에 합리적인 보상, 근무 여건 개선 대책이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점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쯤 계획을 발표하실 것 같은? 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서 제가 일전에 그 언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청 로비가 많이 들어오겠네요. 왜냐하면 정원 늘린다 그러면 자기 지역에 의대 만들어 달라, 뭐 공공의대든 뭐든 이럴 거고 다른 대학에서는 그런 방식은 너무 어설프다. 있는 대학에 정원을 늘려달라.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지금 저희가 40개의 의과대학이 있는데 거기 17개가 50명 미만입니다. 한 해. 너무 작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규모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의료가 편중되어 있으니까 또 지역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여론을 잘 수렴을 하고 교육부하고도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대 정원은 이제 늘려봐야 그게 효과가 보려면 15년 후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늘렸는데 다 재활의학과 가고 피부과 가고 안과 가고 성형외과 가면 필수 의료 공백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공백을 메꾸는 데는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합리적인 보상 체계나 인프라 구축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보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지역 간 그다음에 과목 간 그 불균형이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지역 간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금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에는 지역 고교 졸업생을 40% 이상 선발하는 걸 의무화했는데 이 비율을 좀 높여볼까 하고요. 더요? 그다음에 전공의의 지방 수련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전공의가 비수도권에 가는 비율이 한 40% 되는데 이걸 50대 50으로 좀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들께서 필수 과목 그리고 지역에서 더 많이 일을 하시고 정주하실 수 있도록 수가 체계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수가 개선 그게 참 어려운 문제여서 외과나 이런 데니까 결국 지금 소아청소년과 응급파 산부인과 외과 이런 데가 지금 좀 위기이고 전공의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병원조차 그렇다는 보도를 맞습니다. 봤는데. 지금 저희 수가의 기본 체계가 행위별 수가제라고 해서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소아나 분만 같은 경우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서요. 그 방법만을 고집을 해가지고는 소아 분만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보상 방안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 문과여서 그 의학 교육을 잘 모르지만 가끔 드는 생각이 그냥 소아과로 대학 때 뽑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전문의 안 따고 또 재활이나 피부과 하면 소용없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는데 제가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귀담아 듣지는 마십시오. 어쨌든 현실에서 당장 대책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의료 공백을 최대한 메꾸기 위한 부분 소아과든 응급실 부분이든 이런 부분이 특히 이제 예민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소아 응급 진료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소아에 특화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10개소가 있는데요. 아니, 전국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17개 광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일반 그 응급실에서도 소아 응급 환자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가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있고 상급 종합병원 지정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좌우가 되는데 이 평가할 때 소아 응급 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응급 환자는 아니더라도 주말이나
야간에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달빛 어린이 병원을 확충할 계획인데 지금도 있지만 더 확충해야 된다. 확충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상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근데 수가로 이어진다는 부분도 참 안타깝기도 하네요. 근데 응급실 문제도 심각한 것 같은데 서울대병원도 최근에 응급의학과 그 전공의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어떻게 이 부분은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응급실 사고가 이제 반복이 돼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매우 안타깝고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과밀화 그리고 수술을 가는 의사와 병상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저희가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를 해서 실천하고 있는데 법률을 바꾼다든지 예산을 따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지난 5월 말에 당정 협의를 해서 아주 초단기 대책을 몇 개를 내놓았습니다.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전국 6개 권역별로 지역 컨트롤 타워를 구축을 해서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실 배정 권한을 부여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119 구조대 분들이 일일이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 걸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를 적시성을 좀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경증 환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중증 응급 환자를 목표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걸어서 들어오시는 환자분이 한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법제화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살 정도 난 걸로 응급실 링겔 맞으러 오는 분들이 서울대병원 오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분들도 이제 급하시고 또 모르는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무조건 맞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의사 판단하에 지역 응급센터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바로 작동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전이라도 응급의료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금 변경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바로 투입할 거고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도 법제화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 자체 지침으로 해가지고 적극 권고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논란이 많은 사안인데 그 이제 의료 사각지대를 공백을 메꾸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게 늘 이제 의료계에서나 학계에서 논란이 많은데 정부에서 요거를 시범 사업을 다시 좀 추진한다고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이거는 어떻게 어느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어디까지 제한하고 있는지 정책의 좀 취지를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제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돼서 그 상황이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내려오게 됨에 따라서 더 이상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한시적 진료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제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좀 늦어져서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사업을 좀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신 재진 환자는 어느 분이든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만성 질환자, 기타 질환자의 경우에는 한 달 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라든지 장애인 분들, 그다음에 감염병 확진 환자, 선벽지 환자는 지극히 의료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초진일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 사업을 비대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 의원급에서 그 치료하기 힘든 희귀 질환자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큰 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은 다음에 사후 관리가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근데 이게 늘 이제 뭐
대형 병원이 다 쓸어가서 동네 병원도 사라질 것 같다는 등 영리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등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오진 가능성이 좀 촉진하지 않기 때문에 있다는 등 뭐 이제 여러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물론 이거 그냥 뭐 없고 뭐 몇 달 있다가 약 한 번 더 처방받으려고 가는 건데 이게 편해 이러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시범 사업 이후에 어떻게 좀 제도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저희가 비대면 시범 사업을 설계를 하고 지금 국회하고도 법제화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 또는 뭐 증진인데요.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주신 거를 말씀을 드리면 대형 병원 쏠림에 대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 3년간 저희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전체 진료의 87%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오진의 경우에도 재진 환자 중심으로 한 게 이 오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2019년에 WHO에서도 권고를 발을 했는데요. 그 권고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단순히 보완할 수 있다라고 권고를 해서 그 권고안을 참고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 대상이라 하더라도 의사가 판단을 해갖고 이게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원을 강력히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뭐 플랫폼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나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해가지고 적극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비대면 진료가 추세라고 한다면 빨리 법제화를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법제화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논란이 많은 그리고 현안이 많은 부처의 수장이셔서 하여튼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원들 특히 지역의료원들 되게 힘들잖아요. 최근에 뭐 3억 몇천의 연봉을 주더라도 저는 변호사인데 아마 변호사들이 그럼 다 달려갈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처우를 또 해줘야 이게 의사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도 하고 그 관련해서 공공의료원들의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가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관한 어떤 그 중장기적 고민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뭐 공공의료원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 전반에 걸쳐 가지고 사람 구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프라도 확충을 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근무 여건 개선을 해서 최대한 의료 인력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원이 코로나19 과정에서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 정해진 보상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의료진의 이탈과 부족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원에 대해서는 의료 인력 파견이라든지 공중보건 장학 제도를 지원한다든지 공공임상 교수제 시범 사업 등을 통해서 인력 지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노후 환경 개선,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를 통해 가지고 공공의료원 그리고 지방에 있는 좀 국립대 병원들이 지역의 필수 의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이 여기 와주셔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연금 개혁이나 뭐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또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외교 안보 정치 현안이 첨예하고요. 갈등도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을 시사본부에서 모셨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이라고 불러야지 의원이라고 불러야지 제가 몰라서. 어떻게든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첫 번째 얘기를 뭘로부터 시작할까 했는데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이제 대통령실 간의 메시지 엇박자. 그럼 이제 이건 정책적인 문제도 있지만 약간 메시지가 조율되지 않는 것들이 자꾸 나오면서 정권에서 좀 정제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고민도 좀 많이 드는데 이번 사태 보시면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 좀 드셨습니까? 이거는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본 게 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말씀이 지금 세 번째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이주호 장관이 이제 브리핑을 했죠. 그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 그 범위로 출제해라. 수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리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런데 저녁에 또 바뀌고 오늘 아침에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이주호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어제 교육계획에 대해서 보고한 그 내용에는 아예 없던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그냥 툭 던진 이야기라고요. 직자적으로. 그것도 수능의 난이도에 대해서 수능 출제 문제 이렇게 해라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애 둘이 키우고 뭐 고3이 아빠로서 대학 입시 2번을 겪어보면서 입시 제도에 어떤 혼란, 불안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 학부모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대통령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시간을 이렇게 두고 교육계획 방향을 이야기한 걸 처음에 제가 착각한 게 당장 원래 지금 수능이 150일 남았는데 150일 앞두고 수능 문제의 난이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당장 수능 그 시험 문제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게 수능의 난이도를 교과서 안에서 학교에서 배운 거로만 하라 이러면 지금 당장 학원이고 학교고 학생들이고 하는 전부 다 이번 수능은 그냥 물수능이 되는구나 쉬워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쉬워진다는 게 꼭 좋은 게 아닌 게요. 이게 이 수능하고 관련된 대학 입시하고 관련된 문이과 이게 요즘 통합 수능을 하잖아요. 이과의 문과 침공이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이과가 문과를 침공하는 이 문제가 이게 원점수, 생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표준 점수가 문제가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사회 탐구에 뭐 무슨 사회 문화 사문이 있고 이 과학 탐구에 화학 2가 있으면 화학 2는 어렵고 사문은 쉽고 이러면 그럼 사문은 100점 맞아도 표준 점수는 뭐 70점, 68점 이래 되고 그렇습니다. 화학 2는 100점 맞으면 그냥 표준 점수 100점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쉬워지면 이과의 문과 침공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다 대통령께서 무슨 공정한 변별력을 지키라 이런데 도대체 뭐가 공정한 변별력인지 MB 정권 때 같이 그냥 EBS만 열심히 들으면 그러면 공정한 변별력이 생기는 건지 이것도 말이 이상하고요. 대통령께서 그냥 이 툭툭 던진 말들이 충격이 지금 이 교육시장이 굉장히 큰 게요. 이런 게 있어요. 그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문제 이런 거 내지 말아요. 지금 학교에서 독서 시간이라 이래서 비문학 수업 다 하거든요. 그럼 수능이라는 게 이게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학 가거든 어떻게 판단력, 독해력 이런 걸 가져가지고 그게 과학이든 경제든 철학이든 법학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들한테 공부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건데 그거를 비문학 문제 마치 내지 마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면 그런 게 현장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장에 얼마나 충격을 주겠냐 이거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변화가 있더라도 뭐 6월 모평, 뭐 9월 그리고 앞으로 수능 나가 있는데 직자적으로 이게 반영될 거면 혼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어도 새로운 방향을 하려면 교육 이해관계 당사자들 모아놓고 좀 토론도 하고 수기도 해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된다. 그렇죠. 교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 다 마찬가지고 이미 3년 전에 정해진 대학 입시제도 요강을 가지고 3년 동안 준비를 해온 학생들이고 학부모들 아닙니까? 그런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금 150일 수능 앞두고 갑자기 대통령께서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직접 수능의 난이도에 대해서 또 비문학 과목에 대해서 또 통합 무슨 뭐 과목 그 학교에서 뭐라 그랬더라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병 문제 이런 거 내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수능의 기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말 얼마나 알고 고민을 하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툭툭 이래 던지면 이거는 교육 현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교육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어제 오늘 이 3번에 걸친 수정을 하고 메시지를 아까 메시지였던 문제라고 그러셨는데 메시지를 수정하고 이 혼란을 이주 장관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거는 예측 가능성 있게 불안하지 않게 이건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렇죠. 지금 당장 현장 어제 오늘 현장에서 불안해가지고 현장 학부모들 학생들이 불안하면 학원에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교육비 더 나가요. 그렇죠. 당장 이번 주말부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저도 학부모들 누구나 다 겪어보잖아요. 저도 애 둘이 키우면서 첫째하고 둘째하고 완전히 첫째는 그냥 수능 치고 논술도 치르고 갔고 둘째는 그 학교 배치표 복사해가지고 논술 어디 만나 찾고 그러고 뭐 2합이 4고 3합이 5고 그 수능 최저 점수 그거 어디 맞추려고 맞는데 찾아가려고 엄청 고생했는데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얼마나 불안한지 그걸 정말 제발 아시고 한 말씀 하셔야지.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개혁 좀 제대로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교육개혁 제대로 해달라고 지금 주문을 하는 거고 사교육비 줄여달라고 주문하는 거고 그러면 학교 교육 자체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런 걸 가지고 진짜 진중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내놓을 거를 이렇게 교육부 장관이 보고도 안 하는 거를 대통령 말씀 한마디 그것도 왜 대통령 말씀 한마디가 이 교육계 현장에 그렇게 이 혼란을 줄 것 같으면 그걸 거르지도 못하고 대변인이고 장관이 2번이나 수정을 하고 이거 보고 제가 야, 이 정권이 진짜 2년 차인데 진짜 큰일이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교육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으니까 이제는 그 틀에서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실에서 교육정책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든 교육부가 하든 교육이 100년 대계라 그러는데 150일 앞두고 이러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좀 외교 문제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싱하이밍 그 대사 사태 때문에 이제 시끄럽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왜 그랬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 대사가 좀 말이 좀 심하다. 뭐 여길 가지고 또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뭐부터 해가지고 조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뭐 복잡한데 이 전반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싱하이밍 대사 발언은 그냥 예의를 벗어난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싱하이밍 대사는 그냥 중국 외교부의 국장급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 말은 이번에 발언은 중국 정부의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대한국 외교 정책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대사의 발언 내용만큼 지금 한중 관계가 그만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몇 년 전에 문재인 정권 때 일본의 그 공사 한 분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신 모독성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거는 예의를 벗어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 발언은 이거는 국장급 대사 개인의 발언이 아니고 중국 정부가 우리한테 한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중 관계는 앞으로도 중요하고 과거에도 중요했는데 중국 정부가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봐도 이거는 도발이죠. 도발. 외교 정책을 굉장히 도발적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 거고 문제는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제1당의 대표 아닙니까? 제1당의 대표가 대사 관저까지 밥 먹으러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를 이렇게 오랫동안 공격하는 거를 가만히 얌전하게 듣고 앉아 있는 걸 보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아니잖아요. 제1당의 대표인데 제1당의 대표가 중국하고 외교를 하는 건 좋아요. 하려면 중국에 책임 있는 고위급 인사하고 만나가지고 외교를 당당하게 하든지 왜 이 대사가 우리 정부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 도발적인 이런 거친 발언을 하는 거를 가만히 듣고 있었냐. 저는 이재명 대표도 진짜 외교의 기본이 상호주의 아닙니까?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서로 또 격이라는 게 뭐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개인의 격이 아니라 나라의 국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1야당 대표 같으면 제1야당 대표답게 격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지.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못했다 소리 절대 안 하던데.
네. 그런 부분 좀 인색하죠. 본인의 잘못이나 부족함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또 조국 전 장관 이 사람은 공통점이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 대표님 저희 청취율을 위해 광역 도발을 시전해주고 계신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 좀 갔어요. 근데 이제 뭐 의원 외교도 좋고 예를 들면 정부 간의 문제가 경색됐을 때 의원들끼리 교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예를 들면 이번에 이런 지적도 있는 거죠. 김기현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나고 이재명 대표가 일본 대사를 만나는 게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중국에서 계속 이제 민주당 쪽으로 그거를 이제 뭐 북한의 통미봉남처럼 통야 봉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들 하는데요. 요런 그 중국의 최근 그 사이드로 때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전략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외교는 초당적으로 해야죠. 초당적으로 한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대해서 여야가 당연히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하고 여당은 미국, 일본하고 한미일 쪽의 협력에만 밀착을 해서 치중을 하고 야당은 민주당은 북중러,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만 집중한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하고 최근에 많이 분위기는 좋아졌잖아요. 그거대로 중요하지만 중국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바로 이웃에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관계를 맺어온 거고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든 안보든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까? 중국이 옳다는 게 아니라 중국은 그만큼 막대하게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또 여당이 중국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 가지고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 사이에 각자의 핵심 이익이 있잖아요. 그 각자의 핵심 이익에서 최소 공배수라 그럴까 그런 공동 이익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대화를 해나가면서 우리 국가 이익을 지키는데 그 중요한 일을 왜 야당한테 맡겨놓고 정부 여당은 안 해도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님 평소 견해 보면 이제 한미 동맹 중요하고. 한일 관계는 잘 해결을 해야 되고 한미일은 동맹은 아니지만 안보 협력 수준의 관계이고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전략이 다소 좀 부재해 보인다. 민주당은 러프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딱히 지금 뭔가 그 중국 정책과 외교 정책과 관련된 블루프린트가 좀 안 보인다. 이 정도로 제가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중국 전략. 이건 뭐냐. 앞으로 이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서 우리는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거냐. 미국에 대한 전략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 대한 전략은 전혀 지금 안 보이거든요. 남은 4년 동안 중국의 시진핑 이 중국 정권, 중국이라는 중국 정부하고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될 이 관계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만 사태를 포함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우리한테 필수적인 거고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중국이 전혀 협조 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하죠.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중요하고 궁극적인 통일에 있어서도 중국의 어떤 영향이랄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민생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이나 일자리나 이런 거 수출이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좀 잡았으면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지금 대화가 굉장히 힘들고 시진핑은 한국 안 올 거고 우리 윤 대통령께서 중국 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싱하이밍 대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외교부 대 외교부 정부 대 정부로서 실무자 차원에서라도 서로 신뢰 위에 대화를 시작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 노력을 시작해야죠. 그렇죠. 권영세 장관 같은 분도 주중 대사 했었고 했으니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가서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탄핵됐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승절 행사까지 갈 정도로 사실 고민이 많지 않았습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미국 중국 사이에 약간 오락가락하고 사드 문제 때문에도 오락가락하고 전승절 행사 참여도 그렇고요. 그때도 미국으로부터는 중국에 편도됐다는 그런 의심도 받고 그때도 중국 관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대만 사태가 있고 또 미중 갈등이 더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보다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외교 문제가 참 이렇게 정치와의 문제로 보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외교하고 정치 절대 섞지 말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 이번에 가셨잖아요. 네. 2016년, 17년 사드 배치할 때 네. 그때 사드 배치는 제가 국회에서 사드 배치 나토식 핵공유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가가지고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그런 이야기 한 거. 네. 저는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 중국 가셨는데 네. 제발 그때 실수하지 마시라. 네. 그런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 문재인 정권 집권하고도 사드 배치 그대로 허용했잖아요. 네. 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제발 국가 이익을 생각하고 이번에는 특히 은행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말씀 나와서 말인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경제 정책이나 복지 정책 관련해서는 뭐 가장 합리적 중도 따뜻한 보수의 아이콘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계신데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경한 외교 문제 말고 안보 문제에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늘 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물론 뭐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입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독자 핵무장도 불가피할 수 있다. 예, 저는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는 입장인 거죠. 예. 제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저보고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강경하다. 네. 저는 전혀 동의 안 합니다. 네. 저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오른쪽 왼쪽 이런 거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게 저는 북한이라는 북한의 핵 미사일이라는 저 실체, 저게 우리한테 얼마나 위협이 되고 그 위협이라는 그 위험의 진실에 기반해 가지고 우리의 이 국토 방위 전략을 우리의 국방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뭐 사실상 핵 보유국이 아니라 이미 핵 보유국이고 핵 강국이고 북한은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미사일의 수준은 2차 보복까지 가능한 수준이에요. 2차 보복이란 뭐냐면 북한이 핵 공격을 받고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2차 보복 능력이거든요. 저는 그런 북한을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 한반도 비핵화다 이런 공허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도저히 그런 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드든 뭐 우리가 요즘 개발하고 있는 LSM, MSM 이런 거 패트리어트든 미사일 방어망도 지금보다 훨씬 확충이 돼야 되고요. 나토식 핵공유 제가 주장한 이유가 전술핵 무기가 여기에 와 있어야지 핵에는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이 가능하고 그걸 핵무기를 우리가 쓰자는 게 아니고 그걸 갖고 있음으로써 북한의 핵 공격을 막자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추가 질문하면 저희 PD님은 싫어하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궁금해서 나토식 핵공유의 전략이 이제 현존하는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나토에서 있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제 이해를 가는데 그 나라들은 사실 대부분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독일은 있죠. 근데 이제 폴란드나 뭐 이렇게 가면 그게 이제 필요한데 우리는 세계 3위 규모의 미군이 이제 주둔하고 있으니까 꼭 핵까지 필요하냐. 이런 실리적인 태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뭐 주한미군의 주둔과 전술핵 배치와 뭐 이런 거 사이에 뭘 그러면 선택할 거냐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주한미군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제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한미동맹은 비록 견고하지만 그 점까지 고려하면 핵무장도 불사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독자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미일 원자력 협정에서 일본은 재처리 그 기술 우라늄 있죠. 농축 이것까지 가 있어서 일본은 우리보다도 훨씬 독자 핵무장이 가까이 가 있어요.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가지고 그 군대를 갖지 못하는 자위대밖에 없는 일본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박정희 정권 때나 우리가 핵무기 개발한다는 의심 때문에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그거를 일본 수준으로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뭡니까? 말로만 확장 억제하는 거를 그 약간의 문수화한 데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제가 독자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국제사회 제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다만 기술적 준비를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빨리 끌어올리고 국제사회의 제재도요. NPT 10조에 적법한 탈퇴라는 게 있고 적법한 탈퇴에 해당하는 유일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왜냐? 북한 핵의 위협을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유승민 전 대표님 모시고 여러 현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네요. 지금 제가 사실은 대표님 오신다 그래서 최근에 다른 방송 나온 거 다 봤는데 거기에 없는 질문 하려고 지금 제가 엄청 하십시오.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현안 문제, 국내 문제로 다시 좀 돌아와서 방송 관련한 지금 사실은 이제 KBS가 되게 이해 당사자라서 저로서도 질문하기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방통위원장 내정한다. 그리고 뭐 지금 또 뭐 별건일 수도 있습니다만 YTN이 또 이제 매각이 되는 거로 좀 바뀌어 있고 그래서 이제 방송 정상화가 심지어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사람이면 방통위원장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아니 그럼 이거는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거냐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이 지금 방송과 관련된 과도한 프레임인지 뭔지 요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언론의 자유. 네. 방송도 언론이니까요. 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하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정말 민주주의, 공화주의 선진국이란 나라들은 뭐 정말 피도 많이 흘리고 희생도 많이 했죠. 네. 우리도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제가 이 문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꼭 짚고 싶은 게 KBS, MBC, YTN 이런 소위 말하는 공영방송인 법무제에 들어가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 공영방송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아주 핵심 증거예요. 과거에 진보 정권 때는 방송 장악 안 했습니까? 진보 정권 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방송 장악 다 했습니다. 그거는 방송사 계시는 뭐 KBS 제가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구성원들도 그걸 정말 반성하고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되기 직전에 민주당에서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서명해가지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을 만들었어요. 그때 저는 여당이었지만 제가 그 법 굉장히 찬성했습니다. 제발 저 법 통과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도록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 나가지고 그 법 완전히 사장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공영방송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이 진짜 공영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권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돼서.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돌아가지고 뭐 저는 이동관 특보 저는 뭐 왜 방통위원장 하실 분이 뭐 그런 사람밖에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아들 문제도 있고 학폭에 관해서 압력을 행사했으면 그건 큰일 아닙니까? 과거 MB 정부 때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너무 이상적인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때 민주당이 그랬듯이 진짜 공영방송의 중립성,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고 거꾸로 가서 안타깝고 이런 식으로 가면 5년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그냥 권력의 도구 하수인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청취자분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선해서 대통령이 임의로 이사진이나 이런 걸 임명할 수 없고 중립적인 지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이제 당론으로 야당의 시절에 추진하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다시 이제 추진하고 야당에 대고 추진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로남불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가 근데 또 대통령께서 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프로세스 상황인데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누군가가 매듭을 잘라줘야죠. 저는 그런 매듭을 잘라주는 그런 정권, 그런 대통령이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보거든요. 언론에 대해서 자정 기능을 믿고 신뢰하고 정치권에서는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 방식. 그럼요. 그걸 누가 먼저 나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혁신위원장 임명됐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건 무조건 실패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출신의 교수분이 되시던데. 보험법 전공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정치나 정치의 어떤 우리나라 정치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그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시키고 송영길 또 이 돈봉투 의혹 있는 사람들 다 불출마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상식에 맞게 정리만 해주셔도 저는 정말 뭐 다른 거 많이 할 필요 없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 혁신을 하시는 거다. 그걸 못하고 이재명 체제니 지금 돈봉투 사건이다, 뭐 김남국 의원이다, 뭐 이런 거
그대로 그냥 가만 놔두고 뭐 이상한 거 자질구레한 거 건드리는 거 그거는 혁신이 아니죠. 네, 혁신의 조건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 도덕적 리스크에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민주당이 그렇게 혁신을 해주셔야지 국민의힘에도 자극이 되고 우리 정치가 바뀌죠. 그럼 여당은 총선 승리 전략은 뭘까요? 유승민 전략공천 말고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 뭐 중국하고 무슨 디커플링이다, 디리스킹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하고 국민의힘이라는 여당과 진짜 좀 디커플링, 디리스킹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행정부고요. 이 국민의힘은 그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전부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입니다. 여기는. 국회 행정부는 다른 거죠. 아무리 여당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국회 본분을 지키면서 대통령이 좀 잘못 가면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여당이 되면 국민들께서 쳐다보실 거고 그게 아니고 뭐 지금 대통령의 용산의 그냥 출장소 하수인 출장소 역할을 충실히 하면 국민들이 뭐 쳐다볼 일이 없죠. 그럴 리는 없다.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민주당의 도덕성 이런 게 정말 땅에 떨어졌잖아요. 저런 민주당하고 여론조사에 보면 비슷하게 나오거나 우리가 더 부족하고 특히 어제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뭐 수도권에서는 우리가 밀리던데 그거 국민의힘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될 대목이죠. 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사실 그 인구 문제에 관한 식견이나 노동개혁, 그다음에 연금개혁 이것도 다 들어야 되는데 그거 뭐 저 시간이 없고 선거제도 개혁 가능성과 제3지대 금태섭 심당의 성동 가능성에 대해서 짧게라도 좀 이 부분에 대한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1번 당과 2번 당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불신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가면 또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하든지 1번, 2번 중에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정말 아쉬운데요. 저는 제3당, 제4당이 꼭 출연해서 우리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건데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만은 우리 뭐 대통령도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시고 국회의장도 이야기 안 하시는데 꼭 좀 그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에 참여해서 의사를 밝히고 그게 우리 정치에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어요. 소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나오셔가지고요. 갑자기 그 실시간 접속자 수도 30%가 증가해서 밖에서 PD가 웃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주시러 이제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이 너무 많죠. 아닙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저녁에 있을 A매치 소식을 좀 이제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출전 못한다고요? 그렇죠. 지금 탈장 수술을 했다고 받아가지고 아마 휴식을 치르게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 손흥민 없이 경기를 치르는 게 거의 7개월 만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지난해 11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 당시에 이제 손흥민 선수 안아골절이 좀 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결정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특히 수비 라인에서의 그 출혈이 좀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초 군사훈련에 입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영권 그리고 권경원 선수도 가벼운 부상으로 좀 제외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비 라인에서 중추를 맡아야 할 역할을 할 선수가 박지수 선수인데 A매치 경험이 14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어떤 경험 부족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뒤집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플랜 B를 좀 시험하기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못 뛰지만 그 자리에서 황희찬이 부상해서 복귀했다라고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이름을 언급했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FC 서울의 나상호 선수 최근 K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손흥민이 나오지 못할 경우에 대체자 역할을 두고 아마 좋은 경쟁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페루 같은 경우는 남미에서 꽤 강호인 팀입니다. 사실 FIFA 랭킹을 비교해 보면은 21위고 우리나라가 27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전적이다 볼 수도 있고 1무 1패로 우리나라 열세입니다.
있습니다. 네. 71년 원정 경기에서 4대 0으로 패했고 2013년에 0대 0으로 비긴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클린스만호의 첫 승 그리고 페루 상대의 첫 승 두 가지 실제로 거의 기억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엘살바도르랑도 A매치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이제 1차 중간 평가는 아시안컵으로 받는 건데 아시안컵 우승이 별로 없다 보니까 거의 얼는 게 아니라 마지막 우승이 196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국민들도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조금 뭐랄까 텐션이 저희도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아시안컵이 우리가 우승만 못했지 그 성적 자체는 꾸준히 4강 가까이의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다양한 축구계에서 나온 얘기가 이번엔 정말 다르다. 진짜 다르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번 들은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진짜로 고점이라고 많은 분들이 조명을 하는 게 일단 프리메라 리가에서 최고의 미드필더로 불리는 이강인 선수 있죠. 그리고 분데스리가 베스트 11 후보에 오른 이재성 선수. 그리고 세리에에서 올해의 수비수 등극한 김민재 있죠. 있고. 당연히 손흥민 선수 있고 여기에다 이제 해외파 중에서 또 오연규 선수, 황인범 선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유럽파들의 일단 경기력이 굉장히 훌륭하고 알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K리그의 선수들도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이적설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죠. 네. 마음은 손흥민 선수가 빨리 토트넘을 떴었으면 좋겠지만 그 얘기는 없고, 그죠? 네, 맞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메뉴 하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바이에른 미넨 얘기가 나오고, 맞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날아가더니 갑자기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유력하다라고 말해드렸는데 굉장히 한 허점을 찔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사실 맨유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이 해리 맥과이어 선수를 팔아야 되죠. 처리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걸림돌일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바이에른 미넨이 약 7천만 유로까지 이적료를 지불할 준비도 되어 있고 연봉을 무려 1,0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40억 원의 연봉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토마스 멜러라든가 그다음에 마누엘 노이어 이런 미넨의 레전드와 비슷한 대우거든요.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이강인 선수가 또 이 파리 생제르맹과 링크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네이마르라든가 은바페 팀 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과연 이강인 선수가 주요 스타들과 같이 뛰는 모습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지금 현지 보도에 따르면 구두 합의는 이미 마쳤다. 이제는 메디컬 테스트까지도 끝났다.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 예를 들어 보너스라든가 출전 수당 이런 것들만 조율되면은 이번에 엘살바도르 전까지 이제 이강인 선수가 치르고 7월 1일에 돌아가서 곧바로 발표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한국에 있는데 메디컬 체크를 받았다는 건 거기서 한국에 와가지고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현장에서 받고 넘어온 상태다. 넘어온 상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근데 다 좋은데 어디든 가시면 좋은데 이제 그런 생각 들 때 김민재 선수는 지금 이미 탑톱임을 증명했지만 맞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지금 작은 팀의 에이스냐 큰 팀의 스타팅이냐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박주영 선수 옛날에 AS 모나코에서 아스날 갔다가 약간 밀린 그런 걱정할 수 있죠. 그 기억이 있으니까 조금 그 부분 때문에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도전하겠죠. 젊은 나이인데 지금 이걸 도전을 피하는 건 아니죠. 반대로 또 이제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 아인토벤에서 맨유로 이적해서 더 성장을 이뤄낸 경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느 쪽에 발지한 스포츠는 참 그런 면에서 각본이 없어가지고 홍습니다. 다음 이제 농구 소식인데 외국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한국 소식부터 좀 고향 팀이 구단 자격 결국 박탈됐나요? 네, 고향 대의원이 결국 쉽게 말해서 해체가 된 겁니다. 사실 이 프로 구단이 부채를 갚지 못해서 해체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4개월째 지금 선수와 직원 관계자 임금을 아예 지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도 플레이오프까지 갔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플레이오프까지 가면서 굉장히 좀 투혼을 보여주긴 했는데 모기업이었던 이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경영난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존속을 위해서 포항시나 부산시 측에도 계속 접촉을 했으나 스폰서 기업 유치에 결국 실패한 거거든요. 다시 이제 KBL 정관에 보면은 이제 구단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없으면 10개 구단과 KBL 총재까지 11명 중에 4분의 3 이상이 제명에 동의를 하게 되면은 구단 제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7월 21일자로 특별 드래프트가 실시됩니다. 쉽게 말해서 해체 드래프트예요. 이 대의원의 선수들을 각 구단별로 2명씩 지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 전까지 일단은 존속을 위해서 부산시가 이제 지금 프로농구단 유치 의사를 강하게 밝혀왔거든요. KBL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 근데 그게 참 한 시즌 만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 제가 창단했던 걸 기억하니까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고향이니까 이게 오리온
그거를 이제 인수해서 다시 하는 건데 다시 또 넘어가는 거니까. 네. 야, 한 시즌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농구 네. 소식하니까 이제 NBA 네. 덴버가 드디어 우승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덴버 창단 첫 우승이죠. 창단 이후로 네. 당연히 세르비아 특급인 요키치 선수가 MVP가 됐는데 네. 이게 MVP가 되고 나서 우승 트로피 잃어버렸다고. 아 진짜요? 우승 트로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ESPN과 인터뷰에 나와야 되는데 트로피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러더니 또 어디서 찾아왔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더 특이했던 게 사실 별로 관심 없다.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농구가 아니다. 농구도 아니다. 네. 당연히 농구다 이럴 줄 알았는데 네. 농구가 아니고 뭐 가족들과 뭐 이런 가족이 얘기들 더 중요하다. 하고 맨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면서 보면서 네. 진짜 이 정도의 그 특이하면서도 단단한 멘탈이 있어야 이렇게 MVP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나. 그러니까 목요일 날 퍼레이드 하면 안 된다고 자기 집에 가야 된다고 뭐라는 그 인터뷰를 저도 봤는데 네. 어쨌든 스몰 마켓에서 이렇게 탄탄하게 드래프트 통해서 네. 우승한 좋은 사례는 또 미국 농구엔 또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큰 소식인데 우리가 이제 사우디 자본으로 축구 선수 사오는 거는 많이 봤는데 구단에서 하거나 PGA랑 LIV가 합병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리브 골프라는 이 네. 사우디가 독자적으로 이제 출범시킨 투어가 네. PGA랑 항상 다퉈왔는데 몇 년간 그랬죠. 네, 근데 합병을 선언한 겁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동업자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우디가 새로운 리그를 출범해서 합병까지 이뤄냈기 때문에 굉장히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 그냥 실제로 인수한 거다 PGA를. 네, 이제 거의 동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거의 승리라고 볼 수 있고 네. 이렇게 되면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네. 새로운 법인 투자를 받을 경우엔 네. 사우디 국부 펀드의 입맛에 맞는 자본을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영향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도 사우디 국부펀드 소위 말해서 오일머니의 영향력이 골프계에서도 좀 더 강력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루케스를 같고. 산 네, 그 국부펀드.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네요. 오늘 네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 맡고 있는 김준우고요. 다음 주 월요일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